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투표율은 호남 지역이 가장 높았고 대구가 가장 낮았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법령권이 180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통합당은 황당하다며 막아달라 했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N번방과 관련한 쓸데없는 소리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은 마카오 공항에서 붙잡힌 피의자를 전세기로 빼돌리면서 영사관에 조치를 해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자만 전자 손목 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어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마음 결정을 하셨을 텐데요. 아직 못하셨다면 오늘 뉴스7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시간 전 사전투표는 종료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1,000만 명 넘는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건데 코로나19 영향도 있겠지만 투표 열기도 그만큼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중앙선관위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재훈 기자. 네, 중앙선관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선관위도 1,000만 명 넘게 이 사전투표를 할 거다 이런 예상을 하지 못했겠죠? 네, 선관위도 높은 투표율에 놀란 분위기입니다. 어제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는 오후 6시에 종료됐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요. 최종 사전투표율은 아직 집계 중입니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19대 대선 때 26.0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 12.2%의 2배를 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가장 높았고 대구는 가장 낮았습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본투표율도 높았는데 이번 본투표는 나흘 뒤인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크게 늘면서 이 투표지를 개표 당일까지 어떻게 보관하는지 궁금하시죠? 혹시라도 누가 손을 댈까 걱정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이태희 기자가 사전투표함이 어떤 절차를 거쳐 보관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 안에서 투표를 하느냐, 다른 지역에 가서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로 나뉩니다. 투표함 보관 방식도 서로 다른데요. 먼저 관내 투표함은 봉인 처리된 뒤 경찰 공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 시군구 선관위 청사로 이송됩니다. 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 선거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되는데요. 이 CCTV로 선관위원들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조금 다릅니다. 회송용 봉투에 담긴 투표용지는 우체국을 통해 각 시군구 선관위에 우편 발송됩니다. 관내 투표함 보관 장소엔 별도 CCTV가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감 당시 지적이 나왔는데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하루에도 2-3번씩 배달되는데 여러 차례 투표함을 여닫는 모습이 CCTV에 나올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유권자들 중 일부는 투표함 바꿔치기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선관위는 각 정당 참관인은 참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막판 선거 판세도 궁금하시죠? 여권에서는 과반을 넘어서 180석을 얻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80석이면 국회 선진화법상 야당과 협의 없이도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섬뜩한 이야기라며 견제할 힘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번 총선에서 범진보 진영이 국회의석을 180석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지지층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 180석은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보수당 혼 좀 내게 아주 탄핵을 완성하자 이래서 별로고 있었던 분들이 많잖아요. 미래통합당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예측엔 동의하지 않지만 대단히 섬뜩하다면서 의회 독점까지 이뤄져 친문 패권 나라가 되는 것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진화법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유권자들은 180석을 언급한 정당을 늘 심판해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어느 정당도 과반을 넘지 못하는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여야 모두 총선까지 남은 나흘이 금쪽 같은 시간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하루 걸러씩 종로를 벗어나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열세 지역인 강남을 찾아서 감동의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통합당의 막말 논란도 상기시키면서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후보와 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맞붙은 서울 동작을을 찾은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막말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국민은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다 이렇게 말한 정치의 무엇이 삼류인가? 싸움질하고 막말하고. 여당 험지로 분류되는 강남에 가서는 감동의 선택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매우 특별한 곳이니까 이번에도 특별한 선택을 해서 한국 정치에 특별한 감동을 여러분이 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거듭 약속했습니다. 접전지인 인천 지원 유세에 나선 이인영 원내대표는 연수울에 통합당 민경욱 후보를 겨냥해 막말 정치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막말 정치 끝내고 바른말 정치하고 싸움 정치 끝내고 일하는 정치 만들기 위해서. 민생당은 전남과 서울을 집중 공략했고 정의당은 지도부 지역구인 경기 고양과 전남 목포 등지에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충남 천안에서 11일째 국토종주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통합당은 여전히 비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종로에서 긴급 회동을 했는데 분위기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오늘부터 머리띠까지 두르고 선거 유세를 했는데 경제 회복, 정권 심판 이런 구호가 남은 기간에 얼마나 힘을 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최근 막말 논란과 구설수로 중도 표심 확보에 비상에 걸린 미래통합당은 수도권의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투표용지에서 민주나 더불어난 글씨만 빼고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법을 지키려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번 4.15 총선에서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꼭 달성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상대 후보인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의 지방 유세 지원을 겨냥해 종로 올인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종로 유세 현장에서 황교안 대표는 오로지 종로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 종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를 만난 김종인 위원장은 N번방 폭로와 같은 발언이 상대방에게 빌미를 준다며 가급적 입을 닫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말쯤 관련 제보를 공개하겠다고 한 이진복 선대본부장을 겨냥한 겁니다. 좀 우리 당의 저희 지도부들한테 좀 지시를 하셔가지고 제발 좀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 공화당은 대구와 부산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며 보수 표심 공략에 나섰고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며 구치소앞 단식을 일주일째 이어갔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올해 총선에서는 48cm가 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 탓에 20년 만에 수개표가 시행되죠. 일일이 사람 손으로 개표를 하다 보니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더 걸릴 겁니다. 비례대표 당선인도 다음 날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20년 만에 시행될 수개표 절차에 맞춰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정당이 35개나 되면서 길이가 48.1cm입니다. 투표용지를 받아든 대통령도 놀라는군요. 개표 작업에 쓰이는 투표지 분류기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빠르죠. 분당 처리 속도가 340장이라고 합니다.
광학식 문자 판독기 방식으로 기표 형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류합니다.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 용지 길이가 34.9cm를 넘지 않아야 쓸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 선거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어 수작업으로 개폐합니다. 결국 2000년 총선 이후 20년 만에 비례 투표에 대해서만 수개표가 시행됩니다. 오후 6시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인해 개표소로 보냈습니다. 전국 245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책상 위에 쏟아붓자 개표 요원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참관인들의 눈초리가 아주 매섭군요. 100%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했던 1997년 15대 대선 당시 3만 9천여 명의 개표 사무요원과 참관인이 투입됐습니다. 개표 종료까지만 7시간 30분이 걸렸죠. 캠프 상황실도 국민들도 TV와 라디오에 눈과 귀를 모은 채 밤을 새웠고 당선자는 새벽 늦게야 알 수 있었습니다. 2002년 전자개표 방식이 도입되면서 개표장 풍경이 달라집니다. 투표 용지 하나하나를 눈과 손으로 확인하는 대신 투표지 분류기 등 전자기계들이 대거 등장했고 개표 요원을 2만여 명으로 줄이면서도 개표 시간은 3시간 49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됐습니다. 국민들은 밤을 새지 않고도 당선자 소감을 들을 수 있었죠. 17대 총선부터 지난 20대 총선까지 개표 종료 시간은 새벽 2, 3시 무렵. 수개표 방식으로 돌아간 이번 총선 개표는 언제쯤 끝날까요? 8만 5천여 명의 사무원과 협조위원이 참여하는 이번 개표는 16일 아침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16일 오전 7시 전후에야 개표 종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표 요원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투표지의 기표란이 좁아지면서 무효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유효표, 무효표 판단도 개표 요원들의 눈에 달렸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도거든요. 선관위 측도 상당히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몇 번 검표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돌아온 수개표, 21대 총선에 촌극으로 남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일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이번엔 라임 사태 단독 취재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김모 씨가 마카오 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가 전세기를 이용해 탈출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그런데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인 김봉현 회장이 김 씨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홍콩 영사관에 손을 써놨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김 씨가 탈출할 때까지 홍콩 영사는 마카오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당은 권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수원여객 횡령 사건으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모 씨. 김 씨가 지난해 3월 마카오 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자 김봉현 회장은 구출 작전에 나섭니다. 당시 김 씨와 함께 마카오로 입국했던 A 씨로부터 홍콩 영사관 동향을 실시간 보고받는 한편 영사관 쪽엔 조치를 취했으니 안심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 삼아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 이틀 더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십며칠일간 동안 이제 영사가 한국 공간에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 보고 그 사이 공항 내 보안구역에 머무르던 김 씨는 김봉현 회장이 띄운 전세기를 타고 마카오를 탈출했습니다.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는 영사관이 곧바로 마카오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는 하면서 막상 잡히니 한국 정부가 인도받지 않는 건 단순한 업무상 실책이 아닙니다. 당시 홍콩 영사관 관계자는 마카오 공항 보안 협의가 오래 걸려 곧장 갈 수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자, 그럼 라임 사태는 무엇이고 관련 수사는 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지 사회부 이유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라임 사태가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낳았고 또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여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도피하는데 권력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복잡한데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라임 사태를 두고 혹자는 희대의 금융 스캔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내 1위의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 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판매 중단,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피해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개인 피해 계좌는 약 4천여 개에 이릅니다. 개인 피해 계좌가 4,000개나 되는데 아직 수사가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여기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라임의 돈줄이라고 불리는 김봉현 회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김 회장이 금융감독원 출신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친구라면서 친분을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았었다는 의혹도 받았고요. 청와대 행정관이 라임 사태 확산을 막았다는 취지의 녹취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임 사태의 배후에 무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더 커졌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를 통해서 녹취록 내용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예, 수사를 통해서 이 사실 무근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자, 그런데 핵심 피의자들이 해외로 지금 도피를 한 상태고 지금 도피하는 과정에 권력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종필 라임자산운용 전 부사장과 그리고 수원여객 재무이사 김모 씨,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김봉현 회장 등이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은 라임이 500억 원을 투자한 코스닥 업체 리드의 횡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를 해서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각에서는 밀항을 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수원여객의 161억 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재무이사는 마카오에서 전세기를 타고 탈출했습니다. 수원여객은 한 캐피털 회사가 라임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인수한 회사입니다. 김 이사는 캄보디아를 거쳐서 현재는 중국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 회장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만 할 뿐 검찰도 경찰도 김 회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의 배후에는 김 회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세기를 띄우고 중국에 현금 로비를 할 정도로 과감하고 치밀하게 도피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주변에 상당수의 조력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피해자들이 많은 사건인데 수사도 잘 안 되고 있고 또 관련자들은 도피하고 있으니까 의혹이 더 커지는 거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유경 기자였습니다. 네, 정부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전자손목밴드, 이른바 안심밴드를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착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렸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자가격리 통보 1시간 반 만에 커피숍과 고깃집 등 식당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A씨. 방역당국은 이렇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전자 손목 팔찌, 이른바 안심밴드를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할 경우로 부착 대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엔 모든 자가격리자들에게 부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착용을 해서 인권 침해의 최소화 또 인권 친화적으로 시행은 2주 뒤부터입니다. 안심밴드 제작과 자가격리 앱 기능 보완 때문입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로 휴대전화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해 구동되고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밴드를 훼손하면 전담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최근까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건 106명이지만 재위반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다 스마트폰과 안심밴드를 동시에 놓고 이탈할 경우 이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안심밴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방역당국은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 늘었습니다. 감소세로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오늘 한강공원의 모습은 다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벚꽃길은 통제했지만 그 주변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건데요. 황선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벚꽃이 핀 거리를 사람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거리 두기를 지키자는 현수막과 안내방송이 무색합니다. 안전거리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한강공원 앞 따릉이 대여소에는 이렇게 자전거가 한 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벚꽃 축제를 취소했지만 나들이 객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바깥에 공기 좀 마셔보려고 맨날 집에만 있다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을 막고 인근 버스 정류장도 임시 폐쇄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좀 날씨도 풀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랑 놀 겸 왔어.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 반포 한강공원도 가족과 연인으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잔디밭은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11개 한강공원 이용객은 지난해 111만 9천 명에서 올해 143만 4천 명으로 약 28% 늘었습니다. 내일은 부활절을 맞아 예배를 보려는 교회가 많아 유동인구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또 걱정스러운 장면은 사람이 몰린 유흥업소의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유흥업소에 사실상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지만 서울만 벗어나면 유흥업소들은 여전히 성업 중이고 경기도로 원정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어젯밤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클럽.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서울시의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에 따른 겁니다. 여기 입구인가 보죠, 보면. 네, 그러니까 명령서도 전달돼 있고. 하지만 인근 경기도만 나가도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밤 11시가 넘자 클럽엔 발디딜 틈 없이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옆 사람과 밀착해 춤을 춥니다. 서울에서 원정을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남 쪽이 닿다 보니까 수원 쪽으로 좀 몰리기는 했어요. 사람은 꽤 있어요. 클럽 입구에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지만 손님들에게 강제할 순 없습니다. 경기도가 어제 유흥업소에서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단속에 나섰지만 업소 측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이게 너무 폐쇄시켜버려 그냥 차라리 그러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단체로 닫아버리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시한을 연장한 가운데 젊은이들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해 보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긴급대출을 실시한 지 열흘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밤샘 대기줄이 이어집니다. 하루하루가 급한 소상공인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상 2층에서 늘어선 줄이 지하 4층까지 이어집니다. 하루 소상공인 직접 대출 접수 인원은 전국 62곳 지원센터당 30에서 50명 정도. 이 안에 들려면 밤샘 대기는 필수가 됐습니다. 어제 몇 시부터 와서 기다리셨는지요? 11시요. 몇 번째 오신 거예요? 한 4번 정도. 먼 길 달려와 빈손으로 돌아가는 마음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전라도에 광주에서 11시에 올라왔거든요. 가게가 여기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렇게 하고 가면은 저는 다시 와야 되는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역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1분도 안 돼서 열자마자 앱이 다운되더라고요. 도저히 한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안 돼서 이제. 지난해 대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 28%, 10분의 1로 줄어든 경우도 17%나 됩니다. 1,000만 원 대출에 성공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하는 업에 대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응급수혈, 링겔 맞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그건 아닌가 싶어요. 홀짝제 도입, 고신용자 시중은행 분산 등 대책에도 소상공인들의 밤샘 줄서기가 계속되자 정부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서 아르바이트생도 일자리를 잃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알바로 생계를 책임지며 공부하던 학생들은 월세를 낼 돈이 없어 대출까지 받는 실정입니다.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하니 등록금이라도 조금 돌려받을까 기대를 해보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취방 월세를 내던 대학생 A씨. 코로나19 여파로 일감이 끊기면서 2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65만 원이에요. 월세도 밀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돈을 급하게 또 벌어야 해서 좀 새벽에 상하차 알바라던가 그런 일시적인 알바도.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학생도 있습니다. 학비, 월세, 생활비 같은 경우를 학생인 제가 거의 다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알바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생활비 대출 같은 것도.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질 낮은 온라인 강의비로 낸 수백만 원의 등록금이 더욱 아깝습니다. 학생들의 비싼 등록금을 그대로 내면서 실습실도 사용할 수 없고 1:1 수업도 듣지 못합니다. 대학생들의 잇따른 등록금 반환 요구에 특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논의된 게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등록금 환불의 형태가 아니라 특수장학금의 형태가 어떨지.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포함한 대학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재택근무나 시차를 두고 출근하는 유연근무를 시행했죠. 걱정이 많았지만 막상 해보니 업무 효율성도 높고 만족도도 좋아 그동안 권장을 해도 잘 안 됐던 유연근무제가 이번 기회에 자리를 잡을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250명 넘는 직원의 60%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서울의 한 업체. 대부분의 자리가 비어 있고 컴퓨터는 꺼져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업무 차질보다는 오히려 효율성과 창의성이 높아졌습니다. 보고하면 의견 개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그 방식을 앞으로 택하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긴급 돌봄으로 뭐 어린이집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지금 상황에서 회사의 제도가 있어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관련 노무비와 인프라 비용을 신청한 기업만 13배가 증가했습니다. 재택근무가 어려울 것 같은 제조업도 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진행이 끝난 다음에도 아마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좀 더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선택할 걸로. 카카오와 SK텔레콤 등의 기업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도입했던 재택근무 등을 상설화했습니다. 해외에서 귀국한 경우 건강을 유의해야 되는 구성원들을 비롯해서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근무 방식을 유연하게.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정부가 권장해도 외면받던 유연근무제가 코로나19로 도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이 지난달에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엎어진 것 기억하실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깬 당사자였다는 보도가 오늘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계산이었던 건지 이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전년 대비 13% 인상안을 거부했다고 미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분담금 1조 389억 원 기준으로 1,400억 원 정도 올려주겠다는 걸 거부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오전까지만 해도 타결될 분위기였지만 오후 들어 기류가 바뀌자 국내에서도 6조 원까지 불렀던 트럼프 벽에 막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외교소식통은 협상단뿐 아니라 미 고위급에서도 우리 측 안을 긍정적으로 봤다고 했습니다. We have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protecting you from North Korea. You've got to pay. 외교부는 오늘도 여전히 방위비 협상 진행 중이라고 했지만 교착 국면이 길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의 새로운 안이 없다면 이것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동맹 대비 태세에 매우 큰 손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도 속절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류병수 기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4년 전에도 180석, 이번에 맞을까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게 어느 당이 몇 석으로 일당이 될까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실 텐데 여당에서 지금 180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네, 4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당에서 180석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각종 여론조사 추이와 민주연구원 조사에 근거해서 180석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여하튼 비례대표를 다 포함해서 300석 중에서 범진보가 180석을 넘기고 투표를 다 하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닌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4년 전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180석을 언급했는데요. 분위기가 어땠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잘못된 국회 선진화법을 갖다가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는 180석 얻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결과는 122석 한 석 차이로 민주당에게 일당도 내줬습니다. 뭐 그만큼 민심을 파악하는 게 어려운 일이겠죠. 뭐 민심을 잘 안다면 정치를 저렇게 하지도 않을 텐데. 자, 각 당이 보는 지역별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호남 석권, 강남 일부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압승, 충청과 부산, 경남 약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여의도 주변에 떠돌던 문건에는 최대 194석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 200석이면 사실 개헌도 가능한 의석인데 여기 정의당까지 가세를 한다면은 진보 진영의 구상대로 개헌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엔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겠어요. 실제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당초 지역구 135석에 비례 20석을 합해서 과반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지역구 120석에서 130석, 비례대표 16석 정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136석에서 146석 사이가 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125석에서 130석 정도가 지금 저희들 득표 예상입니다. 뭐 통합당에서는 걱정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이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거죠? 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막말 논란 이후에 당 지지율이 빠지면서 수도권에서만 최소 4석에서 5석은 날아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인 위원장 등을 비롯한 지도부에서는 막판에 견제 심리가 결집되면 여권의 과반을 저지하는 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4년 전에도 180석 이번에 맞을까는 총선 실패 이번에도 뚜껑 열어봐야로 하겠습니다. 네, 뚜껑 열어봐야 알 겁니다. 자, 다음 물음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윤석열 조국 총선 대전 표심 변수입니다. 예. 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조국 이슈가 불거지는 게 달갑지 않다 이런 말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던데 열린민주당이 지금 계속 조국 이슈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이제 조국 지지층을 끄집어내서 열린민주당 표로 연결시키겠다 이런 전략 아닌가요? 네, 그런 전략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조국 수호와 윤석열 응징을 세트로 묶고 있습니다. 차례가 왔습니다. 이제 너희 차례입니다. 마음껏 막무가내로 망나니처럼 행동을 한 결과가.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역시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법과 원칙은 생구라, 뻥도 이런 뻥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도 사법개혁 등을 거론하면서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런 조국 대 윤석열 구도 이런 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선봉에 서 있습니다. 연일 조국과 윤석열 중에서 누구를 지킬 것인지 국민이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선거판에 우선 검찰총장을 공격을 하고 이런 건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국이 마스크를 쓴다고 윤석열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 뭐 윤석열 총장의 본적지가 충남 공주여서 이 충남에 있는 통합당 의원들 윤석열 구하기에 나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윤 총장의 부친과 조부의 고향이 공주라는 점 때문입니다. 공주 출신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윤석열을 살리느냐 조국을 살리느냐가 이번 총선의 주제가 돼버렸다고 했고요. 대전 이장호 의원은 민주당이 조국을 살리고 윤 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이중 때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뉴스9에서도 단독 뉴스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여권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난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윤 총장은 몸무게가 100kg이라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사퇴서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오던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실제 파악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총선 이후 정치권 지형 변화에 따라서 윤 총장의 수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윤석열 조국 총선 대선 표심 변수는요. 후보 아닌 후보들의 대리전으로 하겠습니다. 예, 후보들이 아니라 후보가 아닌 분들의 대리전이다 이런 의미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류병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한 일명 N번방 사진을 갖고 있던 2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경찰에 자수하면서 음독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28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전남 여수경찰서를 찾아가 N번방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자수했습니다. 실제로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동 음란물 등 340여 장의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N번방 회원은 아니고 사진은 텔레그램을 통해 모르는 이로부터 받았다며 N번방 관련 음란물 소지자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불안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 증상을 보였고 경찰서에 오기 전에 음독했다고 실토했습니다. A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17일 만에 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몸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N번방 사건의 조주빈이 사회복무요원을 통해 개인정보를 얻고 이를 범죄에 악용한 게 드러났죠. 이 때문에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성폭행 피해자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 A씨는 법원에서 문서를 정리하고 사건 기록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건 기록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봤었는데 다른 과들도 볼 수 있더라고요. 정보가 그냥 다 있어요. 카드사에서 이제 연체 들어온 사람 이제 뭐 이름이랑 주민번호 이런 정보 문서들도 공무원의 감독이나 감시는 없습니다. 이런 업무를 다루고 있어도 그냥 그 담당자 자체가 일단 자리도 멀리 떨어져 있고 옆에 업무 보시는 분이 저를 다 케어해 주실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성폭행 피해자들의 집 주소도 쉽게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고 측에서는 당연히 원고 측 그대로 성함을 다 이름을 써야 되니까 기재가 되면은 이제 피해 여성분의 이름이나 뭐 나이도 공개를 조주빈 사태 이후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지만 A씨 업무에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실태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시작도 못했습니다. 병무청은 총선이 끝난 뒤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에 이어 프랑스 항모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차량 행렬. 시민들이 무료 식료품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It's been hell trying to maintain and just trying to, take care of your loved ones. 뉴욕주는 영안실 부족으로 인근 섬에 시신을 매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조기 정상화 의지를 또 밝혔지만 전문가는 바이러스만이 경제활동 재개 시기를 결정할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his is not the time to feel that since we have made such important advance in the sense of success of the mitigation that we need to be pulling back at all. 킨자스의 교도소에선 수감자들이 방화를 하는 등 1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렸습니다. 28명이 감염된 상황이 폭동을 촉발했을 걸로 분석됩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간단한 산책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에게 의료진 보호 장비 부족을 호소했던 의사는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1,760명이 탄 프랑스의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에선 5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선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함장을 경질한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미 국방부가 함장의 복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The local white leadership use their power to keep us away from the ballot box and keep us voiceless. That's right. No more. We're not asking, we're demanding. Give us the vote. 1965년 마틴 루터킹 목사의 흑인 투표권 투쟁을 그린 영화 셀마입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흑인은 버스 앞자리에 앉을 수 없었고 투표권은 단 1%에게만 주어졌습니다. 루터킹 목사는 흑인의 투표권을 요구하는 이른바 셀마 행진을 계획했고 결국 참정권을 쟁취해냅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은 물론 피도 흘려야 했습니다. 흑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로운 투표권을 갖게 된 건 100년도 채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역사도 이제 겨우 70년 남짓됐습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총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 국회의원을 뽑은 우리나라 첫 선거입니다. 당시 투표율은 무려 95.5%에 달했다죠. 기권은 국민의 수치라는 표현에서 첫 투표의 비장함이 엿보이고 아이를 포대기에 들쳐업고와 투표하는 모습에서는 왠지 모를 설렘도 느껴집니다. 유권자 한 명의 투표 파생 가치가 4,6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임기 4년 동안 주무르는 예산을 유권자 수로 나눈 액수입니다. 그러나 단순 계산일 뿐 최소 4년 혹은 그 이상의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지을 투표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1875년 프랑스는 국가체제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왕정국가에서 공화국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1923년 히틀러는 한 표 차로 나치당의 당수가 됐다죠. 그 한 표가 아니었다면 세계 역사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투표용지는 똑같이 쥐어집니다. 그리고 네모난 투표칸, 1cm 남짓의 이 작은 공간에서 나의 미래가 정해집니다. 우리의 내일을 맡길 옥석을 잘 가려내셨는지요?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1cm 투표칸의 가치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우산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부 내륙과 호남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고요. 영남과 강원,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60mm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서는 30cm가 넘는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렇게 비가 오면서 건조특보는 좀 완화되겠습니다.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동해안 지역만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비와 바람 때문인데요. 내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파고도 최고 6m까지 거세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